젊고 새롭고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정치판 이야기, 그들의 정치수다 함께해 주실 세 분, 다섯 분을 소개합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재희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의 평화 경제, 그런데 오늘 북한을 보니까 서울과 가까운 함경남도에서 미사일 2발을 쏘는 걸로 화답을 했습니다. 이 북한 외무성 담화까지 내놨는데요. 3시에 떴던 조선중앙TV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끝끝내 우리를 겨냥한 합동군사 연습을 벌려놓았다. 이것은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6.12 조미 공동성명과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이며 공공연한 위반이다. 남조선이 그렇게도 안보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면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로 될 것이다. 우리 역시 이미 천명한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황해남도에서 쏘아 올렸죠. 지금 13일간 벌써 4번째인데요. 북한 측은 안보가 걱정된다면 남한은 차라리 맞을 짓을 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하던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이 대통령의 평화경제 하루 만에 나온 이 담화를 보면은요, 청와대 반응은 오늘 어떤 게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긴급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평화경제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이렇게 2발의 미사일을 쏘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 평화 경제라는 그런 문 대통령의 구상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화답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지금 당장 뭔가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이제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전반적인 군사 안보 상황이 지금 일본과 북한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슬기롭게 좀 해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할 일이 아니라고 했었는데요. 대화 이전에 이 국민의 안전이 걱정되는 안보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석 위원님? 저는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국내 정치상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적시적소에 이제 북한 관련해서 평화 무드가 이제 펼쳐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위기를 돌파해 온 것이 지난 3년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일 외교에 있어서 상당한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능동적으로 평화 경제론이라는 것을 설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 느꼈던 게 뭐냐면요.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화 경제론은 그렇다면 예전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내용 없다고 비판했던 통일 대박론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가 했을 때 저는 사실 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안보를 이용해서 국내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은 데자뷰를 느끼면서 또 아마 똑같이 그다지 뭐 감흥이 있다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 북한이 최근에 보이는 반응은 지난번에도 미사일 쏘고 나가지고 이거 남조선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팩트체크까지 이제 쏘고 나서 자기들이 해줬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평화경제를 나온 직후에 미사일을 발표하고 또 외무성 담화까지 나오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북한 입장에서도 이 남한의 이제 국내 정치 문제에 자신들의 이제 그 행보가 이용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을 용인해주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다.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을 또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경우에는 북한이 생각보다 묵인 또는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정부가 갈수록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경태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평화경제 발언은 일본 때문이지 뭐 북한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이 일관되게 문재인 정부는 남북교류에 대한 진전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근혜 정부에서 그 통일 대박은 사실 통일에 관련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어떠한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만 만들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감투만 나눠줬죠. 사실 북한의 군사훈련 자체는 현재 9.19 합의를 위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아마 주시할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우리가 5일부터 한미 군사훈련을 합동군사훈련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체 군사훈련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합의 사안을 준수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이 공리 지금 군사훈련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북한이 왜 미사일 쏘냐는데 사실 단거리 500km 미사일 이내의 미사일을 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미사일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또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사일 쏴도 되는 거예요? 북한이?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서로가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군사훈련을 조용히 하고 있죠. 우리 남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그러니까 미사일이 도발의 의지는 전혀 없고 그들이 하는 뭐 연례 스포츠 행사 우리 같은 한미 거나 합동군사훈련은 도발의 의지가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우리 한미 연합군이 지금 그러면은 그 공해상에다 미사일 발사하는 훈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상륙훈련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장경태 위원장님 말씀 듣고 좀 의문이 생긴 게 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만장일치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민주당 의원님들조차 국방위 소속 의원님들이 최근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방사포 추정되는 발사체 실험이 도발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발이 아니다, 국내 훈련이다라고 다른 의견 말씀하시는 건지 민주당 내 국방위 의원님들과 장경태 위원장님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우선 의아스럽고요. 우리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번에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지금 워게임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훈련으로 실제 가용 가능한 우리 군사의 어떤 직접 훈련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명칭조차도 원래는 19- 동맹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가 동맹이라는 단어에 북한이 싫어하는 반응을 보이니까 지금 훈련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훈련을 뭐라 불러야 될지 모르는 훈련을 훈련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사태에서 우리가 참 훈련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우리가 북한을 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의 평화경제 발언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란 듯이 미사일을 발사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여야가 일본을 상대로 한 목소리 내듯이 어제 이 국방위에서 결의안 통과시킨 것처럼 북한을 상대로도 이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 조금 단호한 입장을 보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기고만장하는 것 같고요. 우리는 절절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어떻게 국민을 지킬 수 있었겠는지 야당이 국방장관에 물었고요. 국방장관은 근데 답변 중에 핏대를 세워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건건 북한 변호하고 변명하고 과연 이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장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 진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고 나라가 소란스러웠을 텐데 뭐 대장 출신답게 그거 진퇴가 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단을 좀 내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적 개념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취소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언제 북한을 대변했습니까? 제가 언제 북한을 위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느낍니다. 느끼고 그 느끼신 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 쪽에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 얘기했지만 우리는 안에서 국방장관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에 나와서 핵실험 얼마나 했는지 답변을 못해서 서로 치고받고식 공격이 있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장혜석 평론가? 기본적으로 운영위에 출석해서 관련된 현안 질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면 더구나 그 부분이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우리 국가의 중차대한 안보 관련 이슈라면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왔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 질의를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한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이른바 밥상을 차려드린 셈입니다. 같은 당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김현종 제2차장이 정정해주는 사태, 심지어는 핵실험 관련된 질문을 한 표창원 의원조차 핵실험 한 번도 없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질의를 해서요. 김현종 차장이 2017년 9월에 한 번 핵실험이 있었다고 정정을 해줬습니다. 질문을 하는 분도 사전 조사가 안 되어 돼 있고 답변을 하시는 분도 이게 뭔지 몰라서 더듬더듬거리자 표창원 의원이 오죽하면 좀 침착하라고 이렇게 조언까지 해드렸거든요. 이게 과연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국회의원과
비서실장의 자세인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지금 본인들은 실험이라고 하지만 우리 쪽에서 난감해할 것 같습니다. 미국을 쳐다볼 것 같은데요. 미국은 갈등 중재는커녕 일방적으로 요구만 내놓고 있네요. 중거리 미사일에 호르무즈 파병까지 지금 청구서를 들고 국방장관이 금요일 날 오겠더라고요, 위원님. 저는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이제 북한과의 이제 갈등 과정에서는 충분히 개입할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건 안보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벌어지는 과정에 이제 한일 간의 어쨌든 분쟁이나 이런 것에는 네. 중재나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국무부에서 밝혔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이제 약간 투 트랙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저는 다만 태도가 연계될 것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이 안보 측면에서 자신들한테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정부도 그의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지금의 입장으로서는 한일 분쟁에 개입하거나 중재할 의사가 없다고 하지만은 네.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행동을 보면은 양쪽에서 지금 미국의 완벽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불식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네. 최근에 이제 아까 장혜찬 평론가가 동맹의 명칭, 그러니까 연습에서의 동맹 명칭에 대해 가지고 홍길동 훈련이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네. 이런 상황들은 명확하게 아까 정경두 국방장관은 내가 북한 입장에서 뭘 하고 있냐라고 했지만은 당연히 이건 북한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저 정도로 당당하려면은 그러면은 그런 훈련 명칭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군권을 지닌 수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했느냐 이런 것들 당연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무적인 판단이란 거 얼무리고 지나갈 거라면은 저렇게 어떻게 당당할 수 있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네, 지금 2년 전으로 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문 대통령의 평화 경제 구상이 과연 어디로 갈지에 대한 논란을 또 야당이 다시 한번 짚었었는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전쟁을 지휘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요. 백색 국가 제외 결정 후 처음으로 오늘 한국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도록 하지요. 最大の問題は国家間の約束を守るかどうかという信頼の問題です。日韓請求協定に違反する行為を韓国が一方的に行い、国交正常化の基盤となった国際条約を破っています。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国際法に基づき、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を主張し、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まいります。いずれにせよ、韓国には日韓請求権協定をはじめ、国と国との関係の根本に関わる約束を、まずはきちんと守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마치 전후 일본을 다시 세운 듯한 오늘 아베 총리의 발언은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서 열렸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어떤 약속을 다시 지키라는 건가요? 네,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베 총리는 기존의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의 근거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는 이 한일 갈등을 모든 책임을 이제 한국에게 떠넘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양국의 정상이 지금 서로가 서로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번에 사태의 전적인 책임이 일본 아베 총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일본 아베 총리는 지금 이번에 하필이면은 이 위령식에서라는 것도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다 역사적인 문제 그리고 한일 간의 어떤 그런 골 깊은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가 지금 경제 문제로 됐는데 이 경제 문제가 다시 지금 안보 문제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사와 안보와 경제가 다 하나로 묶여져서 이제 큰 소용돌이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저런 뒤에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베 총리는 전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직진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커버린 경제 그리고 아베에서의 견제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총리 지지율을 보니까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우리에 대해서 백색 국가 제외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의견이 일본에서 높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일본 여론도 결집을 하는 걸까요, 위원장님? 아무래도 일본에서 느끼는 한국 경제 발전 속도, 위기감이 충분히 느껴질 겁니다. 일본 네. 경제 GDP 규모는 3위지만, 그리고 우리는 12위죠. 근데 인구 규모,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모 자체는 3배 가까이 되지만, 또 인구 규모도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GDP로 따져봤을 때는 저희하고 사실 8,000불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실제 인구 구성도 저희는 40, 50대 소위 경제활동 인구가 충분히 많은 나라고요. 일본은 네. 좀 더 노령화가 많이 진전돼 있기 때문에 소위 경제 발전 성장 속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산업 같은 비중도 삼성의 매출액은 50조 정도지만 일본의 네. 소니, 파나소닉, 히타치 등의 10대 기업을 모두 다 합쳐서 30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느낀 위기감 너무 클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아베 총리가 크게 세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과연 일본의 경제 상황이 지금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의 이 과정에서 과연 일본이 우리에게 하는 경제적 보복이 버틸 수 있을까? 일본 경제가 네. 이런 사실 내부적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색 국가 지정, 그러니까 제외 결정에 대한 지지 여론도 있습니다만 만만치 않게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일본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런데 네. 장경태 위원장이 방금 전에 인식하면서 1인당 GDP 수준이 뭐 8,000불 차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차이는 상당한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개념으로 1인당 GDP 때문에 국력이 결정되는 것이라면은 네. 우리는 중국보다 국력이 3, 4배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의 면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단순 산식을 볼 수 없게 산업의 의존도를 따져볼 때 과연 우리가 만드는 최종 산재의 중간재에 해당하는 것들이 일본 쪽에 생산되는 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지 경제 규모나 1인당 GDP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강소국이라는 단어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단어들이.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것을 지금 단순히 수치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선동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국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겹하고 있는 정부가 대책이 있었냐에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대책이 미흡하다 해서 비판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의견을 낼 때 뭐 우리가 GDP가 얼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네. 일본이 이런 대응을 하면은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대책이 있다는 것처럼 정부가 얘기했었는데 당장 화이트리스트 배제되고 나니까 나온 것들이 뭐 경기도에서 뭐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공모전을 500만 원 걸고 한다더니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 저는 이런 것들 아니 뭐 평화경제론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최재성 의원은 갑자기 미국의 중재에 너무 의존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게 말이 오락가락하니까 국민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조금은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히 그냥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발언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맥락이 아니라 대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력권이 보수 이제 야당- 총동원해서 예, 보수 이 야당의 크기를 입장을 좀 몰두한다. 보다 네. 보면 저는 이 전쟁을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이 먼저 오만하게 시비를 걸었고요. 무책임한 경제 침략을 감행한 겁니다. 그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면 뭐 선동하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외교적 노력과 신중한 대응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본이 아랑곳하지 않고 2차 어떤 보복을 가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자고 합니까? 불복하자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는 국민들을 불안에 떨지 않게 하지 않으면서 똘똘 뭉쳐야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수 야당은 계속적으로 일본에게 뭐 굴복하라고는 저자세 외교를 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저자세 외교를 하라고 했습니까? 저자세 외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베가 듣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데. 저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차관이 본인 입으로 저자세 우리 외교를 해야 현재 되는 지금 수밖에 산업부 없다는 그러니까 기재부 차관님들이 가서 예. 협상을 여지를 남겨두고 만나고 하고 있는데 주일 대사님도 가셨지만 거기서 면박당하고 오지 아니, 않았습니까? 야당에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당에 제안했던 것들은 결국에는 청구권 협정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예를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대통령과 여당은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다가 6월 19일 날 자기들이 수정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식적 입장을 입장 상권 분립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 소위 그러면- 배상금 판결이 아니고 위로금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정부도 여기서- 위로금을 함께 모금을 하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근데 잠시 일본 조금 정부 안 더 받았잖아요. 논란을 하나만 더 높여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감정적인 한일전이 아니라 대통령이 얘기한 평화경제도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냉철한 전쟁의 입장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내보일 것이냐라는 대한 논란이 있었었거든요. 그에 대한 아까 말씀하시고자 했던 대통령 평화경제의 그 타이밍은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아, 네. 위원장님. 네, 변호사님. 네, 저는 이제 약간
좀 너무나 우리가 불이탈을 맞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죠. 굉장히 전근대적인 그런 대응 방식이라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과연 저런 일본의 전근대성을 과연 인식할 수 있었느냐, 예측할 수 있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 정부 탓으로 딱히 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왕 이렇게 사태가 불거졌으면 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좀 분명해 보이고요. 네. 그것이 디테일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지금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할 수는 없다. 근데 지금부터 차차 마련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추상적인 평화 경제의 개념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지금 네. 머리를 맞대고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안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네. 임진왜란이고요, 아니면 뭐 병자호란이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피해는 다 우리가 입었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실력을 어떻게 발휘해 가지고 외적을 물리칠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내부 결속용, 다른 얘기하면은 뭐 토착 외구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멘트가 처음에 나오더니만은 지금 와가지고는 대국민 500만 원 걸고 공모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뭔지를.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보면은? 저는 정부의 대응 잘한 점과 못한 점 좀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화이트리스트 배제 당일 제가 주목했던 건 홍남기 이제 기재부 장관, 네. 경제부 총리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거기서 정리를 해줬더라고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우리가 민감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한 159가지 재료다. 보통 언론에선 1100개 정말 많은 품목인 줄 알았는데 직접 타격을 받는 분야 159개로 정리를 해주면서 네. 아 실제보다는 그래도 좀 적구나. 이런 식의 이 리스트를 우리 정부가 그래도 가지고 있었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국민들을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 평화경제 이룩하면 우리가 단숨에 일본 경제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발언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당장 신뢰하기 힘든 이 지금 경제대국 3위와 우리가 싸우는 판국에 우리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우리 세계 경제 최빈국가의 협력으로 3위를 네. 이길 수 있다? 좀 신뢰가 안 가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힘을 모으고 으쌰으쌰하기 위해서 뭔가 좋은 멘트를 낼 때 저는 홍남기 부총리처럼 차라리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을 해달라. 평화경제나 남북경협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그 말을 믿기에는 너무나 모호한 수사가 아닌가 싶다. 그런 점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느껴졌던 발언이었습니다. 네. 지금 삼성에서도 그리고 LG에서도 내부 격려를 나서면서요. 고난의 시간 기회로 전환할지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베가 그런데 너무나 독주가 강했기 때문에 내부에선 이런 아베를 주저앉히고 한국과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는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일명 관저병에 걸렸다라는 추정까지 나오던데 희화화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떤 건가요, 위원장님? 아무래도 일본의 의원내각제 국가고요. 또 자민당의 독재가 일당의 독주가 또 많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아베 집권의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리랑 관저 안에서 온실 속에서 계속 이 국제적인 관계를 모색하다 보니까 결국에 한국을 적으로 간주한다든지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에 대한 경제적 상황들을 자국의 이익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렇게 좀 대결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계에서도 여러 가지 계파와 가신 정치들이 있는데 다른 계파들에서는 더 이상 이제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 기대선 일본의 발전을 바랄 수는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일본, 오늘의 아베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일본 여행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낸 게 있었다면서요? 일본 여행 지금 이제 취소하겠다. 기존에 네. 여행을 가는 사람 중에 취소하겠다가 70% 이상이 나왔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뭐 바캉스를 국내로 하겠다라는 여론이 거의 뭐 대다수. 네. 10명 중에 7명, 10명 중에 8명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개개인 국민 하나 그리고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살고 있는 서민분들의 입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고공존으로 펼치는 정치의 공방을 전해드렸습니다.